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2001년으로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2001년으로 차디찬 겨울바람이 채 가시지 않았던 2월 4일 오후 3시경 나주 두들강에서 여성의 시신이 나체로 발견됩니다. 누가 신고를 했었나요? 우연히 대교를 건너던 주민이 물 위에 둥둥 떠있는 나체 여성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던 건데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 피해자가 나체 상태인 건 맞았는데 발끝에 스타킹이 간신히 걸쳐져 있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옷이나 유류품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러면은 피해자의 옷이나 소지품을 모두 가져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스타킹까지는 처리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런 것 같아요. 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시신 상태는 어땠나요? 사망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고요. 얼굴 전체가 피가 몰려 뻘건 상태로 발견돼 숨이 멎을 때까지 목이 졸려 안면 우열이 생긴 것으로 예상됐고요. 시신의 양 손목과 허벅지 안쪽에 멍이 발견되고 아랫배 주변에 마찰로 인해 긁힌 상처들이 발견되면서 성폭행 정황까지도 의심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인은 질식사였나요? 당시 부검 결과 그 경부 압박 질식사로 나오긴 했는데 그것 외에 한 가지 사인이 더 있었습니다. 사망한 여성의 기도와 기관지에서 물거품인 포말이 발견되면서 익사소견까지 같이 나온 겁니다.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범인이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원은요? 안타깝게도 사망자는요,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둔 19살 여고생이었습니다. 야, 여학생한테 이런 몹쓸. 이 사망자는요,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광주에 살고 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나주가 아닌 광주에 사는. 15km 거리라고 하면 차로 한 30분? 그렇게 가야 되는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집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주에 아는 뭐 친구나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몹쓸 짓을 당한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나주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날 밤 평소처럼 집에 있다가 갑자기 집을 나간 게 피해 학생의 마지막 행적이었는데요. 그 시각이 이미 대중교통도 모두 끊긴 새벽 1시 15분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버스도 안 다닐 텐데 나주까지 어떻게 갔다는 거지? 뭐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타고 갔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아니면 설마 광주에서 나오자마자 납치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늦은 시간에 왜 갑자기 집을 나갔을까요? 사건 발생 초기에는 알 수 없었는데요. 피해 학생이 집에서 나갔을 시각 부모님은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같은 방을 쓰던 여동생만 잠결에 언니가 나가는 기척을 얼핏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를 잠깐 만나러 갔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참담했던 건 어머님이 그날 오후에 우연히 뉴스를 보고 혹시나 싶어 112에 전화하셨다가 직접 시신이 이송된 병원으로 찾아오셔서 피해 학생의 신원을 확인해 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당시 수사팀이 피해 학생 친구들이며 주변 지인들을 모두 탐문해봤는데 그날 피해 학생을 만나기로 하거나 만난 사람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사망 전날 하필이면 피해 학생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통신 기록으로 추적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요, 집에서 나가기 직전까지 이 피해 학생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흔적이 나옵니다. 전화가 없다고 그랬는데 누군가와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통화를 했다는 거죠? 아니면 집 전화로? 아, 집 전화로? 아닙니다. 피해 학생 집 컴퓨터에서 그 무렵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채팅 사이트 접속했던 기록이 나왔습니다.
정황상 채팅하던 상대를 만나러 간 것으로 추정됐는데 당시만 해도 사이트의 서버 용량이 크지 않아서 대화 기록이나 상대 아이디 기록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대화 상대가 누구였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지금 같으면 채팅 아이디 서로 상대하면 다 바로 나오는데 이러면 더 막막해지잖아요. 사실 이 사건이 발생 11년 만에 범인을 찾아내고 또 5년 뒤에 그 범인을 결정적으로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증거가 피해 여학생의 몸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DNA? 범인의 DNA. 그 피해 학생이 알몸이었던 이유가 성폭행을 당했을 거라고 우리가 지금 추정했잖아요. 그랬죠. 그럼 진짜 이게 사실한 얘기가 돼버리는데? 맞습니다. 피해 여고생의 몸에서 범인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검출됩니다. 유력 용의자의 DNA가 확보되었던 상태라 여고생의 주변 인물 비롯해 시신이 발견된 나주 지역 그리고 피해 여고생이 거주하였던 광주 일대 20, 30대 젊은 남성하고 우범자, 동종 전과자 등 약 330명 정도 DNA를 모두 채취해 대조했는데요. 일치하는 용의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건이 미제로 남았던 거고요. 330명. 나주 광주에 얽힌 사람은 다 해본 거죠. 그러면은 범인이 나주나 광주 사람이 아니었던 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지금 2001년도잖아요. 용의자 대조를 할 때 거주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위주로만 대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주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제외되거나 빠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했었죠.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어도 수사 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게 진실은 깊은 강 속에 가라앉아 영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건 발생 11년이 지난 2012년 유력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범인이 전과자였나요? 네, 맞습니다. 2010년에 DNA법이 통과되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들의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게 되면서 여고생의 몸에 있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게 된 것입니다. 와, 그건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일치하는 사람은 누구였나요? 당시 목포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던 30대 수용자였습니다. 2003년 강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아 9년째 형을 살고 있던 무기수였고요. 그럼 또 누구를 살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사건이 있었던 2001년에 여고생을 살해하고 나서 2년 만에 범죄를 저질렀다. 네. 그럼 2003년 당시에도 피해자가 여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전당포 업주 남성 2명에게 금괴를 싸게 팔겠다고 속이고 집으로 유인하고 전깃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었는데요. 2년 전 그 피해 여고생처럼 이 사건 피해자들도 모두 알몸으로 인근 야산에 안매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었어. 그러게요. 어? 목 졸라서 살해하고 피해자 시신의 옷을 다 벗겼다? 그 수법이 똑같잖아요. 그거 똑같잖아요. 비둘강 사건이라. 맞습니다. 2003년 당시에 전당포 업주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포승줄에 묶여 현장 검증을 했던 그 범인이 언론에 공개가 됩니다. 금괴를 싸게 판다고 속여 전당포 주인 등 2명을 살해하고 안매장한 20대 남자가 검거됐습니다. 어머, 27살 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저때 검거 당시에 20대였구나. 차를 이용해서. 아이고, 이불에 피 묻은 거예요? 이불로 쌌었나 봐요. 교도소에 가야게 되는데 거짓말 친 것 때문에 계속 다그치려고 한다고 내려온다고. 무슨 말이야?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뭘 다그쳐서 할 수 없이 왔다는 거예요. 또 피해자 탓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그치긴 뭘. 아, 피해자 중에 한 명을 교도소에서 만났다는 걸 보니까 이전에 전과가 좀 있었나 본데요? 네,
무기소가 되기 전에 절도와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이미 전과 10범이었습니다. 2001년 당시에 나주나 광주에 살지 않던 사람이었을까요? 어이없게도 피해 학생이 살았던 집 인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01년 당시 나이는 25살이었고요. 아니 근데 그 지역 젊은 남자나 우범자들까지 DNA가 싹 다 채취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랬죠. 그렇죠. 나이대도 그렇고 이미 전과자인 것도 보면 네. 그 수사 당시에 반드시 조회가 됐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남성은 2012년 DNA가 등록되기 전까지 드들강 사건으로는 단 한 번도 수사 대상에 오른 적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남성의 주소지가 장성 사는 형의 집으로 등록돼 있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심지어 의도적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간 정황까지도 드러납니다. 드들강 사건 발생 2개월 후인 2001년 4월 절도 사건으로 구속된 기록이 있습니다. 뭐 훔쳤는데요? 여기저기서 개 12마리를 훔쳐 구속됐는데요. 이 일로 1년 6개월의 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일부러 훔친 것 같은데. 그렇죠. 벌써 전과가 10범이나 되니까 살인보다는 이제 절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 들어가서 수사망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라고 봐야 되겠죠. DNA야말로 움직이지 않는 정말 정확한 확실한 증거인데 왜 2012년에 범인을 다 잡아놓고도 사건이 마무리가 안 됐을까요? 범인이 교도소에서 그 DNA에 관해서 이것저것 많이 주워들은 모양이에요. 첫 진술부터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해댑니다. 교묘하게.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처음엔 피해 여고생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는데요. DNA를 증거로 내밀자 말을 급히 바꿉니다. 당시 하룻밤 만나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 명이 아니겠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11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습니까? 설마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진 않았겠죠? 경찰과 검찰 모두 합세해서요 수사에 총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2년 후에 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 왜요? 마지막까지 사건을 검토하던 검찰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버립니다. DNA가 있는데 DNA 검사가 잘못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의학적으로는 경액이 사람 몸에서 평균 72시간, 그러니까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이전에 관계했을 가능성을 깰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관계든 성폭행이든 이것이 살인으로 연이어 행해졌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 여고생을 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2명의 남자랑 같이 있었다고 진술을 해서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때 같이 있던 남자가 아닌 것 같다고 한 겁니다. 용의자를 불러다가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는데 판단 불능이 나와 버렸고요. 아우, 그거 11년이 지났는데 그 목격자의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가족들은 또 한 번 무너지는 거죠. 진짜로. 아니, 지금 저희도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그 얘기를 듣는 유가족들은 얼마나 속상하고 상심하셨겠어요, 그때. 분통 터지고. 사실 이 사건에는 더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어요. 사실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전부 피해를 당하고 무너지잖아요.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학생의 아버지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저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이런 죄책감, 상실감 이런 문제로 매일 술을 드시고 혼자 괴로워하다가 사건 발생 8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맙니다. 그러니까 미제팀에서 이 사건을 제일 먼저 한번 수사를 해보자 라고 하신 것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시 전남 지역 형사들이 이 사건만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그런 분위기였고요.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 아니라 다를까 2015년 3월 전남청에 미제 수사팀이 꾸려졌는데요. 그때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지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미제팀 형사들이 모이자마자 다들 하나같이 이 사건부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 맞아. 그렇죠. 태안이법이 시행되고 공소시효는 없어지게 됐지만 결론적으로 상황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증거 불충분이니까. 이걸 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신 건지. 이 사건 기록에서도 쏙 빠져 있었던 단 하나. 그 빈 블록을 찾아서 이 채우는 것에서부터 수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이 드들강에서 어린 여고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용의자를 김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노하게 했던 김 씨. 용의선상에 단 한 번도 안 올랐으니까 그냥 빈 블럭이네요. 그렇죠.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14년 전 그날의 김씨 행적을 어떻게 찾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용의선상에 올랐다면 그래도 뭔가 그 사람을 수사한 자료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전혀 없는 상황 아니에요? 물론 사건 발생 시점에서 김 씨 행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통신 기록이며 이런 것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다만 당시 김 씨가 소유했던 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는 할 수 있었는데 사건 발생 직후 차를 폐차했던 게 확인됐습니다. 근데 김 씨가 아마 이건 몰랐을 겁니다. 여고생 살인 사건의 수사망을 빠져나가려고 일부러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그 사건 기억합니까? 절도 사건. 강아지 12마리. 그 무렵 김 씨를 조사한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네. 둘 다 후였잖아요. 그렇죠. 네. 아 거기에 뭔가 좀 확실한 단서가 있겠네요. 뭘 찾아내신 겁니까? 당시 김 씨와 만나던 여자친구의 인적 사항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저희를 만나는 것조차 거부하였죠. 오랜 고민 끝에 다행히 만남을 허락해줬는데 그동안 왜 망설였는지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 알겠는 겁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자기도 사망한 그 여고생처럼 김 씨한테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건 죽이려 했다는 건 죽이려는 시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김 씨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자주 요구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강하게 거부를 했더니 김 씨가 갑자기 돌변해서 자신의 목을 손으로 힘껏 졸랐다고 했고요. 죽을 뻔하다가 겨우 풀려났다고 했는데 김 씨를 만나고 있었을 때 이 여자 나이가 17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3이었습니다. 아니 죽을 뻔했던 야. 전 여자친구가 중3이었다고요?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지. 아무래도 이제 뭐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이렇게 해서 피해 학생들을 가학적으로 성적 상대로 하는 이런 변태 성욕을 가진 자 같아요. 아 진짜 나쁜 놈이네. 이거 완전 그 상습범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나 주변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나요? 네, 아마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 친구도 김 씨한테 똑같은 일을 당했었다고 했거든요. 둘 다 김 씨가 무서워서 신고는 엄두도 못 냈다고 했고요. 안 못하. 그 여자친구가 아니고 그냥 피해자들이었네요. 네. 그가 완전히 그냥 끌려다닌 거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배당하면서 진짜 나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느 날 김 씨가 갑자기 연락을 뚝 끊고 종적을 감춰버렸다고 합니다. 그 어린 여자친구는 당시에는 어쩌면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았던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사님, 잠시만요. 그게 2월이라고 하셨죠? 아니, 그러고 보니 그 오빠가 갑자기 잠수 탄 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제 중학교 졸업식 날이었으니까 아 맞아요. 분명 2월 초였어요. 제 졸업식에 굳이 오겠다고 아니 저희 엄마 아빠도 다 올 텐데 지가 거길 왜 와요? 아 그때 진짜 그 오빠가 나타날까 봐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근데 진짜 다행이지 뭐예요? 코빼기도 안 보였으니까요. 그 길로 잠수 탔거든요. 그게 봄쯤이었으니까 한 2달쯤 지났겠죠? 제가 그 오빠 소식을 경찰한테 들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 이게 진짜 하다 개까지 훔치나 싶었다니까요. 2월 초에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사건 발생 시기랑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졸업식인데 그때 일을 기억 못할 리도 없고. 일단 범행 후에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을 안 하고 급하게 도주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막 나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바로 하루 만에 나왔으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평소 김 씨랑 드들강에 자주 놀러를 가기도 했었고 사망한 여고생이 마지막으로 접속했었던 그 인터넷 채팅 사이트도 김 씨가 자주 이용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증언해 주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에 목까지 조르려고 하고 드들강에 채팅 사이트까지 그냥 뭐 팔면 팔수록 김 씨가 정확한 범인이에요. 맞습니다. 이 미제팀은 수사를 통해서 이 하나씩 빈 블럭을 채우고 있었지만 반드시 이 산산조각을 내야만 했던 게 있습니다. DNA 72시간 동안에 몸 안에 정액이 머무른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이미 그렇죠. 이 김 씨가 관계만 했을 뿐 살해하진 않았다. 이 김 씨의 주장을 지금부터 미제팀이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72시간이라면 사건 발생하기 전에 3일간의 행적을 좀 촘촘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걸 텐데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2012년에도 2년간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 밝혀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팀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과거 사건 기록을 각자 보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놓치고 있던 것들이 슬슬 드러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미제팀은 사건 수사의 회의 방식이 달라요. 같은 걸 바라보면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려는 노력들을 하죠. 결정적인 뭔가를 찾아내셨을 것 같은데 이전 수사팀에서 갖고 있던 자료 중에 피해 여고생이 썼던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부터 쭉 거슬러서 찬찬히 살펴보던 중에 지난해인 2000년 11월 30일 마법이라고 써놨던 게 눈에 띄는 겁니다. 매직. 생리를 했다는 거네요. 이게 뭐 학생 때는 내가 뭐 생리, 월경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노골적이고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법 걸렸어.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평균 여성의 생리 주기가 한 달이니까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건이 일어났었던 2001년 2월 초 피해 여고생이 생리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범인이 주장하는 72시간 사이에 여고생이 생리 중이었던 거잖아요. 가능성이 아주 높았죠. 그래서 당시 과수팀에서 정액 채취할 때 찍어둔 사진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액과 함께 혈흔이 같이 묻어 나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검찰과 합동 수사를 시작했는데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정황이 나왔으니 이걸 다시 재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당시 가장 저명한 법의학자였던 이정빈 교수님 찾아가서 부검과 관련된 사진 자료를 모두 넘겨드리고 분석 의뢰를 했죠. 근데 며칠 후에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범죄 입증이 가능할 것 같다면 정액을 채취했을 때 정액과 생리 혈흔이 전혀 섞이지 않은 상태로 묻어 나왔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생리 중에 관계를 가졌다면 여성이 조금만 움직여도
정액과 혈흔이 섞이길 마련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분리된 상태로 채취됐다면 여고생이 성폭행 당한 장소에서 바로 살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수사팀도 과학적 근거를 얻은 거죠. 그때 더 확실히 입증하려고 교수님이 실험까지 했습니다. 실제 정액과 혈흔을 구해 비닐팩에 넣고 사람이 움직이듯 흔들어 보니까 15분 만에 정액과 혈흔이 완전히 뒤섞였는데 움직임이 없을 경우 최대 6시간 30분 동안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까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김 씨가 여고생을 살해한 범인임을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증언까지 터져 나옵니다. 증언이요? 이놈이 되게 극악무도했던 것 같은데 누가 그걸 증언을 했을까요? 김 씨하고요, 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재소자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김 씨가 또 뭐 엄청 떠들고 다닌 모양이네. 뭐라고 하는 거야? 네. 저는 김 씨와 같은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입니다. 나주시 드들강 살인 사건의 범인이 김 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머. 김 씨의 DNA가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사실은 이미 언론상에도 나왔겠지만 김 씨가 그날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만든 것 같습니다. 뭔가 이 편지를 완전히 100% 신뢰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무시하자니 조금 찝찝하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믿어도 되나 싶어요. 왜냐면 다 추측일 뿐이잖아요. 근데 직접 만나보니까 범인만이 아는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이 재소자한테 털어놨더라고요. 김 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알리바이를 만든 것 같다라는 건 뭐였을까요? 뭘 만들었다는 거죠? 김 씨가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물함을 압수수색했는데 사진이 7장 정도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만났던 2001년 당시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어딘가에 놀러가서 찍은 듯한 사진이었는데 그 날짜가 정확히 2001년 2월 4일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응? 사건 당일이잖아요. 자, 이 알리바이 16년 만에 재판장에 섰던 그 순간에 꺼내듭니다. 재판 중에도 끝까지 이 사진 속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 피해 여고생과 성관계만 했을 뿐 아유.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부인하는 거죠. 뭐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이긴 하지만 끝까지 확인은 해봐야 되죠. 재판 결과가 궁금합니다. 최종 무기징역 선고받았습니다. 쌍무기네요. 그렇죠. 네. 전탄보 사건도 있었잖아요. 김 씨가 전당포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가석방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모범수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드들강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졌죠. 어이없었던 건 저희 사건 재판이 있고 난 후에 김 씨가 제보 편지를 썼던 그 재소자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무고죄가 추가돼서 징역 10개월을 더 받게 됐고요.